부모님이 관심이 많이 있으신가? 부모님이 너무 조금 소홀하신가? 많이 바쁘신가? 사실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말을 안 하시거든요. 부모님들께서 진단 받으셔도 우리 아이가 주의력 결핍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 극도로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의력 결핍인 아이가 확실한데 누가 봐도 절대로 진단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어서 한 반에 그래도 한 4~5명 정도는 주의력 결핍을 좀 의심해봐야 된다. 원래 남자가 많습니다. 그거는 원래 유전적으로. 왜요? 요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봤을 때 한 7:3 정도의 비율이라는 느낌이 들고, 왜 그러냐면 여학생들은 대부분 충동성이 행동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조용한 ADHD라고 하죠. 주의력이 결핍은 됐는데 행동으로 막 난리는 안 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실 부모님도 잘 모르시고, 선생님은 가끔 쟤 왜 이렇게 멍을 때리지? 그런 경우에 사실 검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긴 하죠. 첫 번째는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로 확인하기.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ADHD다 라고 부모님이 말하신다면 이거는 진단 받으신 거잖아요. 저는 말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관계에서의 문제, 학습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아이가 그냥 선생님 말 안 듣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주의력 결핍의 문제는 본인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주의력 결핍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막 가는 거고 다른 거 막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저 아이는 내 말 안 듣고 친구들이랑 관계할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도가 다르잖아요. 아이가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 정확할수록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사실 이해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이제 가정에서 조금 이런 행동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이랑 노력을 하시는데, 이거는 가정이랑 학교랑 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좀 문제 소지가 예상이 된다, 이거 사실 아실 거예요. 이전 기관에서 아이가 좀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거는 무조건 말씀을 하시는 거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그런 건 아닌데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학습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사실 말씀 안 하시면 모르거든요. 그게 학교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실 수는 있죠. 학교 수업을 안 듣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저의 아이라면 그냥 이 정도로 말할 것 같아요. 아이가 멍을 잘 때려요. 중간에 이렇게 큐 좀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쳐다보고 아이 컨택을 하실 거잖아요. 이런 게 상당히 도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단명을 쓰지 않으시고 그냥 아이가 탐색적이다. 그리고 용어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이걸 쓰시면 선생님들도 어떤 스타일이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몇 개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자극 추구 수준이 높다, 그 다음에 기질적으로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하다, 이것저것 탐색하기를 좋아한다, 가끔 본인 세계에 들어가서 잘 못 빠져나올 때가 있다. 주의력 결핍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아이가 조금 자기만의 세상으로 슝 가는 때가 있겠구나, 그럴 때마다 주의를 좀 주고 내가 인지하고 있다가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몇 가지 용어를 알아놓으시는 게 어떨까. ADHD는 치료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치료와 개선이라는 게 약물을 빼면 사실 많이 어려워요. 성인이 되면 나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내가 주의력 결핍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로 본인이 자존감이 사실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학창 시절에 하는 게 좋고, 근데 그때 약물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하다. 좋은 약을 자기에게 딱 맞는 정도로 아이들이 복용을 시작하면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약을 복용하면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노력이 가야 돼요. 주변 환경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제일 소위 말하는 약발이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간. 특정 시간에 가능한 많은 인풋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이 인풋이 약이 잘 효과가 드는 그 시간에 주어져야 아이 귀에 들어오고 입력이 되거든요.
그렇게 적정한 시기에 적정량의 약을 잘 복용하고 선생님, 가정 같이 도움을 받으면 아이가 엄청 괜찮아져요. 괜찮아진다는 거는 태도가 일단 달라져요. 막 충동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먼저 이렇게 주먹 나가던 거 하지 않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을 하시면 정말 부모님과 아이를 위한 그게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염려되는 건 본인 그 자아 효능감이랑 관계에서 오는 소외감이에요. 주의력이 결핍됐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차후 문제예요. 왜냐면 주의력 결핍이라는 것의 의미는 집중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건 집중해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다 보니 본인이 불편한 관계,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막 소위 말하는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지적을 엄청나게 받아요, 선생님들께. 선생님만 지적하냐? 아니에요. 요즘은 선생님들보다 누가 지적하냐면 친구들. 너 좀 조용히 해. 쟤 맨날 저래요. 선생님이 누구야 가만히 있자라고 하면 아니요, 쟤 원래 저런 애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다들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애야. 근데 내 의지로는 안 고쳐지네? 어떡하지? 이게 사실은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았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병원 치료나 이런 걸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냥 쭉 이제 끌고 가시면 친구 관계에서 많이 소외되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부정적 피드백만 많이 받으니까 이제 학교 오기 싫어지는 거죠. 관심이 있어서 잘 알게 되신 건지. 그거는 사실 저 말해도 되는 거죠. 남편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심리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대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정확한 파악이잖아요. 근데 많은 문제를 주의력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따로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고 하다 보니 무조건 부모님 점검하셔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기 싫으실 수 있죠. 근데 점검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 아니어도 일반 센터에서 주의력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다 공통이거든요. 검사가 딱 2종류밖에 없어가지고 병원이 무서우시면 일반 센터 가서 전산화된 주의력 검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수치를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처음 주는 거거든요. 기본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생기부라고 하잖아요. 생활기록부. 여기 들어가는 기초 자료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적어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6학년 때 이 생기부 완성이 될 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생각되는 건데 안에 쓰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다 적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주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저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식사에 관한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은 아이들이 알러지 있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 신체적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제 실려가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식사에 관련된, 음식에 관련된 거는 아주 자세히 써주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이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뭘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런 거를 쓰시는 부모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알러지에 관한 거, 음식에서 아이가 만약에 편식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거는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거부할 때 선생님이 그걸 알고 지도를 해주실 수 있고, 제가 식사에 관한 걸 왜 제일 먼저 말씀드리냐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조사서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자세히 써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꼭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에 관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햇빛 알러지 이런 거 있는 친구들도 요즘 많거든요. 저 옆반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여름에 운동장 나가서 막 엄청나게 이제 올레달리기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평발 이런 것도 사실 적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반드시 적어주시는 거 중에서 연락을 바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바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이런 거는 꼭 적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아니시더라도. 단점을 적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그거를 저는 왜 적으시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적으시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1년 동안 생활하면 선생님이 아이 다 파악을 하시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 아이가 얘를 못합니다, 얘가 부족해요, 이거를 미리 알려주실 필요가 있나?
자소서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 회사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는 부족합니다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만약에 단점 쓰세요 이랬으면 뭐 쥐어짜고 쓸 수는 있죠. 단점은 아닌데 걱정되는 거 있죠. 부분은 적으셔도 돼요. 워딩을 잘 하셔야죠. 이런 부분이 가끔 우려스럽습니다. 계속 쓰셔야 돼요. 계속 쓰라고 와요. 그걸 안 쓰면 생기부자 이거 생활기록부 기록이 이제 시작이 안 되고 그건 의무예요. 그 개인정보를 무조건 학교, 그러니까 공교육기관이잖아요. 거기 제출해야 되는 그 부모님으로서,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있어서 기초교사서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통신부 제대로 주셔야 되는 걸 안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어차피 학교에서 계속 연락 와요. 저는 엄청 디테일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아이를 파악하는 자료가 기초조사서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희망, 취미 이런 거는 슥슥 넘어가세요. 근데 그 외의 것들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자세히 읽으세요. 만약에 독특하게 단점을 써놨다. 그러면 그거 확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지만 머리에 꽂히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다 읽으신다라는 거. 하지만 머리에 꽂히는 건 다른 문제니 기억됐으면 좋겠는 것만 적으시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하신 거는 그러니 다른 측면에서는 꼭 적으셔라. 기초조사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큰 부분은 부모님을 파악하는 좋은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쓰셨잖아요. 아이가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관심이 많이 있으신가? 부모님이 너무 조금 소홀하신가? 많이 바쁘신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종이가 부모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기 담겨 오는 거예요. 이 부모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그래서 아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부모님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다. 바로보다 이주영 선생님의 팁! 자녀의 주의력 결핍이 의심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기초조사서 진짜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ADHD 대표 채널 안상훈입니다. ADHD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중에서는 기존에 그 다른 자녀들을 교육했었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양육 방법이 왜 이 아이한테는 이렇게 통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뭘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이는 양육을 해도 그게 도저히 교육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ADHD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양육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ADHD 아동도 양육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교육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계획하고 또 그 행동을 조절하고 실행하고 생각을 체계화하고 이런 실행 기능들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막상 실생활에서는 잘 되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통화하실 때 끼어들지 않고 좀 참는다라거나 또는 가만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을 또 하는 거죠. 사격에 빗대서 본다면 준비, 조준, 발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준비, 발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준하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자녀들한테는 효과적인 양육 방법이 ADHD 아동들한테는 잘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ADHD 아동을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방법 3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귀찮지만 위험하지 않은 행동은 공감은 해주시되 무시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인 무시라고 하는데 왜 무시를 하시냐면은 그런 귀찮은 행동을 자꾸 하지 말라고 하고 아이를 다그치고 혼을 내시게 되면 그동안에는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거꾸로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관심을 받는 건데 이게 하나의 아이한테 보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을 내는 것도 아이한테 불쾌한 자극을 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관심을 쏟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시를 하는 겁니다. 이 적극적인 무시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막상 실행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당장 귀찮게 막 구니까 그거를 무시하시기보다는 뭐라고 잔소리라도 하시고 혼을 내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이랑 관계가 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무시는 아이 행동을 줄이면서도 관계가 멀어지는 걸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셨는데 아이가 어떤 물건을 사달라고 계속 조릅니다. 물건 사달라고 하는 건 위험한 행동은 아니죠. 하지만 굉장히 귀찮죠. 그럴 적에 그 아이는 분명히 그런 걸 갖고 싶어 할 수 있죠. 그 마음을 우선 공감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갖고 싶지. 그래, 엄마도 사주고 싶은데 또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거 갖고 있고 또 집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또 사는 거는 요건 좀
낭비인 것 같아. 엄마도 사주고 싶지만 이런 식의 이제 공감, 얼마나 갖고 싶니? 이렇게 공감을 해주세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사주기 어려우시면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갖고 싶은 거 알겠지만 이건 사주기 어렵다. 근데 그 다음에 아이가 물러서지 않죠.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엄마 지금 장 봐야 되니까 바쁘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조금 딱딱하게 사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응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무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시하는 것보다는 아이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되 그 다음에는 무시를 하시는 겁니다. 무시를 하시게 되면 아이는 처음에 자기 요구를 이제 관철시키려고 더 아주 그냥 막 난리를 치고 뭐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소멸되기 전에 폭발이다 뭐 이런 용어로도 사용을 하는데 이 과정을 조금 넘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구나 그러고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요. 요거를 넘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무시를 하면 아동은 결국 그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다른 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을 이제 모색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귀찮지만 위험하지 않은 행동은 공감을 해주시되 무시하시고요. 두 번째,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위험한 행동은 즉시 중단시키시고 벌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바람직한 행동을 할 적에는 그 즉시 칭찬해 주신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ADHD 아동을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방법 세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 위험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적에는 즉각 중단시키고 그 자리에서 벌을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려고 하거나 다른 친구를 때리려고 하거나 높은 데 올라가서 뭐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이런 위험한 행동 또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보셨다 라고 하면 당연히 즉각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벌을 주실 때 되게 중요한 요령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보셨을 때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벌을 주시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그리고 막 큰 소리 야단도 치고 싶으시고 그럴 때 일단 감정을 좀 통제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통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벌을 주셔야 돼요. 이 벌은 체벌이나 그런 것보다 다른 종류의 벌을 주시는 게 좋은데 미리 그 전에 아이한테 너 만일 이런 행동을 하면 너는 이런 벌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거를 미리 고지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런 잘못을 했을 적에는 이제 그 벌을 주시면 아이는 미리 내가 이런 잘못을 하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억울하게 혼났다는 생각을 이제 별로 안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혼을 내시게 되면은 분명히 그거는 부모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위험한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혼을 내시는 거지만 아이는 자기가 부당하게 혼을 냈다라고 억울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 벌은 체벌보다는 어린아이들은 그 타임아웃이라고 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거나 뭐 벽을 보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빈 방이 있으면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좀 지루하게 뭐 있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도 있고 좀 큰 학생들은 그 학생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식으로도 이제 벌을 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위험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즉각 중단시키셔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일단 한두 차례 경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가족 모임 행사에 갈 거야. 근데 너 식사하는 동안에 소란스럽게 굴면 엄마가 너한테 작게 1차 경고를 줄 거야. 근데 네가 그래도 또 소란스럽게 하면 넌 그때는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될 거야. 알겠지? 라고 미리 말씀해 두시면 이제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경고를 한번 주시고 그래도 또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때는 뭐 아이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벌을 즉각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벌을 나중에 주시면 이 행동성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 자리에서 벌을 주셔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벌을 주시기 난감하실 때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아이를 좀 조용한 곳으로 부르셔서 벌을 주시든가 아니면 벌을 주시기 어려우신 상황이면은 그 행동은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 자리에서 딱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귀찮지만 위험하지 않은 행동은 공감을 해주시되 무시하시고요. 두 번째,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위험한 행동은 즉시 중단시키시고 벌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바람직한 행동을 할 적에는 그 즉시 칭찬해 주신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ADHD 아동을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방법 세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적에는 그 즉시 보상을 주어라 라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방법이 자칫 그냥 간과하기 쉬운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귀찮은 행동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하시게 되는데 아이가 잘하고 있으면은 그냥 잘하고 있네 라고 해서 넘어가시기가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
즉각 보상을 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 세 번째 방법이 행동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상을 주시는 건 여러 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쉽게 주실 수 있는 보상이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그 자리에서 해주실 수 있죠. 근데 이 칭찬도 좀 요령이 있는데 그 요령대로 칭찬을 하시면 이게 좋은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칭찬은 좀 간결하고 직접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걸 섞지 마시고 가급적 긍정적으로 칭찬해 주시는 게 좋죠. 옛날 동생을 좀 괴롭히던 형이 어느 날 동생을 잘 돌봐주고 있어요. 그럴 적에는 이렇게 동생 잘 돌봐주는 거 보니까 엄마 기분이 참 좋다.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니 이렇게 동생 잘 돌봐줄 수 있으면서 평소에 왜 그렇게 괴롭혔니? 이렇게 또 타박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시면 칭찬해서 끝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그 듣는 입장에서도 또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죠. 이런 부분 피하셔가지고 직접적이고 간결하고 긍정적으로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는 칭찬뿐만 아니라 가벼운 미소나 어깨를 두드려 주신다거나 꼭 한번 안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칭찬이나 또는 혼을 넣으실 때 마찬가지인데 I 메시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I 메시지와 U 메시지가 있습니다. I 메시지는 내가 어떻게 느꼈다라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고 U 메시지는 네가 어떻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 또 동생을 때렸어요. 그럴 적에 넌 도대체 왜 그 모양이니? 너 왜 동생을 자꾸 때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U 메시지죠. 그러면서 너를 비난을 하고 있죠. 근데 I 메시지는 네가 동생을 때린 걸 보니 아빠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자, 동생을 때렸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죠. 그리고 아빠는 마음이 아팠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때린 행동은 안 되는 거고 앞으로 때리지 말으라는 걸 전달하고 있죠.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직접적으로 넌 잘못했어.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상하죠. 아이도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적에 일단 사실을 이야기하고 난 그렇게 느꼈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I 메시지입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죠. 네가 동생을 이렇게 이뻐하는 거 보니까 아빠 너무 기분이 좋았다. 아빠 네가 너무 자랑스러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효과적인 의사 전달이 되겠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아이의 어떤 행동을 칭찬해야 될지 혼을 내셔야 될지 구분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이 행동을 벌 주고 혼내시는 것보다는 무시할 건 무시하시고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시는 게 아이 행동을 개선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방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